지금까지 배운 거를 서포트 벡터 머신의 하드 마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공식을 수립할 때 아까 보셨듯이 조건 자체가 마진에서부터 마진 범위에서 정확하게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경계선 밖에 모든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강력한 조건을 걸어서 지금 저희가 최적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 마진선 안에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안 되게끔 한 거예요. 네. 근데 현실 세계에서 그런 데이터는 잘 존재를 안 하죠. 가끔씩 이상치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 데이터는 잘 없고, 그러면은 이 소프트 벡터 머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침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진을 좀 넓게 하이퍼플레인을 정할 수 있게끔 하는 소프트 마진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시 원래 공식으로 돌아갔지만 실제 여기에서 추가된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아까 이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공식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여기 C라는 값이 생겼고요. 이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거예요. SVM 쓰다 보면 이제 C 값을 뭘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이 C 값을 부여를 하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그 람다 말고 이제 또 새로운 그 개별 데이터별로 부여하는 새로운 변수가 더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여된 것을 이 전체를 미니마이즈 하자라는 걸 목표로 바꿉니다. 이 C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C 값을 약간 에러에 대한 그 벌칙성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진을 넘어설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제공하되 그 마진을 넘어설 때마다 C만큼의 벌칙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C 값이 크면 클수록 넘어가면 이 전체 공식의 미니마이즈가 불가능해져요.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으로 바뀌게 되고 C 값이 굉장히 작으면 쉽게 막 넘나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C가 추가되었을 때 소프트 마진 공식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추가적인 조건이 들어가게 되니까 조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값 자체가 이제 라그랑지안 모델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우리가 WC만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에러텀까지 다 같이 구해야 된다라는 걸로 식이 바뀌면서 이제 KKT 컨디션도 바뀌고 거기에 추가된 이제 듀얼 문제 자체도 이제 변경이 되는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보셨듯이 아까 학습을 위해서 이 에러텀이라고 하는 이 C 값을 어디서 부여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앞에서 공식을 본 거지. 물론 뒤에 이제 커널도 있겠지만 본 거지. 이거는 결국엔 지금 저희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네, 이 공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깊게 고민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 마진 테스트도 다시 돌아가서 네, 그 올려놓은 소스 파일 중에 SVM 소프트 마진이라는 그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제가 이 소프트 벡터 머신의 마진을 그려주는 함수를 그냥 하나 짜놨습니다. 하나 짜놔가지고 함수를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함수는 간단하게 x값하고 y값하고 아까 c라고 했죠. c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c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면 클수록 선을 넘는 애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숫자를 부여해서 좀 안 되게 웬만하면 좀 못 넘어가게 하는 게 목표고요. c가 작으면 작을수록 쉽게 넘나들어도 된다. 이거는 뭐 그렇게 경계를 꼭 유지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하이퍼 플레인의 위치가 많이 넘어가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마진이 큰 쪽에 이제 치우칠 건지 아니면은 조금 넘어가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SVC가 사이클론 라이브러리를 그냥 호출을 하는 겁니다. 호출을 하고 그 결과를 좀 이쁘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함수로 만들었고요. 저희가 데이터셋을 아까랑 좀 다르게 만들 건데 아까 데이터셋이죠. 아까 데이터셋이고 여기를 저희가 SVM 마진을 넣어서 클래시파이어를 하면 이제 C값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C값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C값을 제가 뭐라고 전달하냐면은 10에 10승 굉장히 큰 수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에러텀 값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에러텀 값을 1을 주느니 차라리 0을 줘버리고 그 다음에 마진을 설계하는 그 W 값을 잘 통제해가지고 마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자라는 의미로 이제 C값을 굉장히 크게 부여를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이게 부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좌표를 좀 바꿔서 데이터를 얘를 조금 침범을 시켰어요. 예, 기존하고 다르게 데이터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해가지고 원래 이제 우리 마진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여기 하나를 침범을 시켰어요. 침범을 시켰을 때 제가 만약에 이전과 동일하게 큰 수를 부여하게 되면은 마진이 절대 마진 안에 데이터가 건너오지 못하게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마진이 생기죠. 근데 C값을 좀 작게 주면 작은 수를 작게 주면 여전히 10까지는 안 되고요. 1 정도 줘볼게요. 1 정도 주면 이제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해서 이 지금 추가한 이 데이터가 마진 범위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오고 서포트 벡터는 이 3개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온 데이터까지도 서포트 벡터가 됩니다. 네. 이유는 이 값은 어쨌든 지금 원래 여기 빨간색 데이터들은 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1보다 큰 이 영역에 있어야 되는데 1보다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이 그 람다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에러텀에서 이제 지워줘야 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포트 벡터 포인트를 아까 보면은 람다가 값이 있냐 없냐로 이제 서포트 벡터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소프트 마진으로 SVM을 주게 되면 이 경계선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 경계선 안쪽에 침범하는 것까지 전부 서포트 벡터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마진을 더 줄이면 더 들어오죠. 네. 줄이면 줄일수록 더 들어옵니다. 어디까지 줄일까요? 네. 이러면 이제 거의 뭐 그냥 다 들어와 라는 형태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구별을 못 하겠죠. 이렇게까지 작아지면. 그래서 이 C를 뭘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어쨌든 앞에서 쭉 공식을 전개해 왔을 때 C 값이 이제 에러텀을 부여하면서 C가 크면 클수록 하드 마진이고 작으면 작을수록 소프트 마진이다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데이터 더 많이 침범했죠. 이번에는 파란색 영역까지 넘어왔어요. 중간에 있는 하이퍼플레인 그 라인을 아예 넘어서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C 값이 작으면 이것도 넘어와쳐요. 그 다음에 C 값이 좀만 커지면 경계선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거를 이제 공식도 알고 감각적으로도 아실 수 있겠죠. 최적 C값을 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적 C값은 실은 그거는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게 연구원들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에요. 보통 하이퍼 플레인을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그리드 서치로 많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되게 다양한 C값을 넣어주고 보통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팅 데이터의 애큐러시가 얼마나 비슷해지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후적인 위험, 그 SRM이라고 하는 구조적 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판단하에 C값, 뭐 소프트 마진을 경계선을 뭐 한 10건 정도 넘어가더라도 허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치들은 허용을 하자. 굉장히 앞에서 길고 어렵게 설명을 하다가 그거를 그 식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그냥 뒤는 되게 쉬워지죠. 네, 그래서 실은 목적이 그 SVM을 이렇게 막 공식을 전개해서 쓰자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 SVM에 들어가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걸 이해하려고 진행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SVM의 추가적인 하나의 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커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커널은 다양한 분석에서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놓으면은 뭐 저희가 쉽게 말하면은 그 리그레션 같은 거 쓸 때 값에다가 로그를 붙이거나 뭐 제곱, 승수를 곱하거나 이런 것들도 실은 커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널 함수를 쓰게 되는데 가령 이제 지금 저희가 SVM이나 디시전 트리 둘 다 선형 분류기예요. 하나는 수직 분류고 하나는 이제 그냥 선형의 하이퍼플레인 선형 분류기인데 이 선형 분류기의 한계가 항상 이런 XOR 문제 같이 비선형성 데이터에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이 비선형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안하는 게 커널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실은 선형으로 이걸 나눌 방법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지금 저 커널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저 위에 보시면 x1하고 x2에 좌표를 넣었을 때 x1하고 x2 이게 데이터에 이제 x축 좌표하고 y축 좌표에 데이터 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x1 제곱 x2 제곱 그다음에 루트 2 x1 루트 2 x2 루트 2 x1 2 그다음에 1 이렇게 차원을 확 늘려버려요. 네. 커널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뭐 곱하고 제곱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차원을 확 늘려버리면 고차원 상황에서 데이터가 지금 원래 이런 데이터가 이 커널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로 변경이 됩니다. 네, 좌표가 바뀌어요. 좌표가 바뀌고 이렇게 좌표가 바뀌고 나면 실은 선형 분류기로 이걸 나눌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선형으로 분류하는 능력은 SVM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선형성이 없다고 하면은 커널 함수를 통해서 선형성을 가진 데이터로 변환하자라는 취지로 커널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죠. 이런 그림들이. 만약에 저희가 맵을 그렸는데 뭐 지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선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빨간색하고 초록색 집들이 있었는데 두 개가 성질이 달라요. 선형 분류기로는 저거를 나눌 방법이 없죠. 근데 이게 지도를 3차원으로 전환을 했더니 빨간색 집들은 다 산 위에 있는 집들이었고 그다음에 초록색 집들은 이게 밑에 평지에 있는 집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3차원 공간에서 높이로 잘라버리면 이제 데이터가 분류가 되잖아요. 네, 이런 변환을 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차원을 어쨌든 2차원 데이터가 3차원 데이터로 바뀐 거잖아요.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형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매핑 펑션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이 매핑 펑션이라고 하는 이 펑션을 지금 이 공식상에서는 S는 아까 우리 1하고 마이너스 1이었죠. 람다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이고 이 D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D 데이터를 이 커널 펑션이라는 걸 통과시켜 가지고 변환된 데이터로 사용하자. 이게 끝입니다. 네, 이게 끝이고 요거를 이제 커널 트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함수로 표현을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SVM에서는 이런 커널 함수를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 제한을, 3가지네요. 3가지 정도 제한을 하고 있고,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환을 해주는 거고요. 요 값하고
이 값을 뭘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커널 변환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 커널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시고 좌표에 뿌려보시면서 그 커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가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왜곡시키는지 변환시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가우시안을 많이 쓰고요. 요거가 굉장히 복잡한 비선형성도 선형 분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지금 그 사이클런에서 모두 제공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만약에 저희가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커널 함수를 안 쓴 게 리니어 모델이에요. 디폴트가 리니어 모델이고요. 저희가 리니어 모델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나뉘죠. 네, 이거 C값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계선이 바뀌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실은 이거는 C를 굉장히 낮게 줬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침범해 있고 데이터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C를 낮게 주고 서포트 벡터들이 파란색 쪽은 아예 지금 서포트 라인에 못 있을 정도로 이 라인 자체에 못 올라갈 정도로 마진 라인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됐는데 RBF라고 하는 커널 함수를 쓰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모양이 바뀝니다. 이게 데이터 자체를 왜곡을 시켜서 보여주는 거고 이때는 제가 이제 C를 100으로 줬기 때문에 저 왜곡 형태가 그 마진을 절대 못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 C값을 좀 여유 있게 준다고 하면 RBF로 변환을 하더라도 네, 조금 더 여유가 생기죠. 네, 여유가 생기고 지금 보시면은 마진 라인에 이 파란색은 아예 마진 라인에 없고 여기 요 두 개만 지금 라인의 경계선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RBF에 굉장히 강하게 절대 선을 넘으면 안 돼라고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데이터가 왜곡 변환이 돼서 이렇게 이제 분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폴리노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되는 데이터고요. 이것도 이제 만약에 좀 강하게 절대 넘으면 안 돼라고 하면 똑같이 나눠지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은 하이퍼 파라미터 노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모델들을 거의 무한히 이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넘어도 된다라고 해주면 조금 더 너무 넓어지네요. 10 정도. 네, 많이 넘네요. 네, 이러면 너무 타이트해진다. 이런 식으로 결국엔 C라는 거는 넘어도 돼, 안 돼. 그 다음에 커널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차원을 변경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쓰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커널 전달할 때 여기에 제가 지금 함수로 선언은 안 했는데 매뉴얼 한번 보시면 이 SVC 자체에서 여기 보시면 어느 걸까요? C값 말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가로 전달할 수 있는 디그리 같은 거. 디그리가 지금 디폴트가 3으로 돼 있는데 디그리 값이 아까 여기 함수에서 보시면 요 값을 표시하거든요. 요 값을. 요 값을 변환을 해서 커널 함수의 뒤틀림을 좀 다르게 변형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환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돌아와서 다시 앞에서부터 설명하자면 이제 SVM 자체는 굉장히 구조적 위험을 줄여서 데이터를 직접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참 유행할 때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하고 경쟁할 때였어요. 뉴럴 네트워크의 그때 한참 문제가 뭐였냐면은 과적합 문제였어요. 디시전 트리도 과적합 문제였어요. 결과적으로 엠피리컬 리스크를 줄이는 거에 모든 목적을 가지고 있던 알고리즘들이 뭐를 놓쳤냐? 구조적 위험을 놓쳐서 결국에는 과적합으로 인해서 예측력이 떨어지고 설명력이 떨어지는 모델들로 이제 가고 있었고요. 이때 이제 SVM은 이 구조적 위험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다는 이론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예측력이 굉장히 강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로컬 옵티멈이 아니라 글로벌 옵티멈을 찾아낸다라는 주장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그 글로벌 옵티멈에 접근을 빨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비선형 데이터를 설명하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 커널 함수를 커널 트릭을 통해서 이제 뚫고 나가는, 예, 그러면서 더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부터 할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제 그 왕의 자리를 내주고, 예, 지금 거의 못 올라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까지 도래를 했습니다. 네. 그래, 그렇게 하고 제가, 네. 이름이 그래서 포트레스라는 게 아까 사이언스 사람들하고 하나하나 부식스럽는데 포트레스라고 system. 서포트 벡터는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람다 값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실은 그림상에서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로 표현된 것들, 실제 그 서포트 벡터 이 마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경계점을 가리키는 그 점들, 데이터들, 서포트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포트 벡터는 실제로 공식상에서는 앞에 공식으로 할게요. 공식상에서는 저희가 이 람다를 찾았잖아요. 이 람다 값이 총 6개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6개가 6개 나오고 10개면 10개가 나와요. 이 람다 값이 0이 아닌 값일 때, 0이 아닌 값일 때가 서포트 벡터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공식을 보시면 이 공식이 아까 보시면은 네, W에서부터 이렇게 직선을 했을 때 이 직선상에 있는 이 거리잖아요. 이 거리인데 이 값이 1이 정확히 되면은 요게 0이 됩니다. 요 값이 0이 돼요. 요 마진상에 딱 놓여 있는 점들은 요 값이 0이 돼요. 왜냐면은 얘랑 곱해져 가지고 요 값이 0이 되고, 그러면은 실은 람다 값이 0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 선보다 넘어가 있으면은 실은 0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수가 돼요. 이 마진 밖에 있는 점들은 전부 어떤 값을 가지게 돼요. 요 값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람다가 0이 돼야지, 결국에는 이 모든 서메이션 값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람다가 0인 것들은 이 마진 범위에 벗어나 있는 점들은 전부 람다가 0이고요. 네, 0을 만들기 위해서. 요 선에 있는 애들은 이 값 자체가 0이기 때문에 람다가 값을 가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포트 벡터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포트 벡터를 찾는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 서포트 벡터가 이 마진선을 결정해주는 역할들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니까 간단하죠. 네, 학기 말이 되면 잊혀질 거예요. 잘 안 쓰더라고요. 저도 실무에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SVM에서 지금 사용됐던 다양한 어떤 숫자를 변환하거나 커널 함수를 쓰거나,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 에러텀을 부여해가지고 좀 뭐 변화를 주거나 그걸 경계를 허용해 주거나, 이런 어떤 그 트릭들은 되게 다양하게 활용되실 수 있어요. 나중에 데이터를 뭐 전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트릭들을 사용해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데이터 마이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매우 좋다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보니까는 작년에 데이터를 요 SVM 할 때 제가 작년에 보니까 수업 준비를 하면서 매 알고리즘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하겠다라는 되게 진취적인 여러 데이터들을 만졌더라고요. 네. 근데 잠시만요. 근데 뒤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가면서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만져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요. SVM 할 때는 여기 보니까 네.
생활인구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생활인구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생활인구 데이터가 지금 서울시가 데이터가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 KT에서 제공하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생활인구 데이터라는 걸로 변환을 해가지고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 관련된 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유동인구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은 지금 학계나 여러 가지 이제 과제를 통해서 이 도시 활동, 뭐 도시 활동 총량 이런 것들을 지금 지표로 좀 변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도시계획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상주인구 기반으로 계획 수립하는 부분들을 변화를 주자라는 움직임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아마 추계 학술 대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이제 정책 토론도 진행을 하고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유동인구 데이터를 한번 좀 열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동인구는 그 서울시를 KT에서 이렇게 집계구를 KT만의 집계구를 이제 생활인구 집계구를 나눠놨고요. 거기에 이제 매일 시간대별로 거기에 유동인구가 평균 몇 명인지를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있고 데일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로 나오고 있고 꽤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일이 이렇게 이제 내국인 유동 인구가 있고 밑에 이제 집계구 쉐이프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집계구 쉐이프 파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게 약간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우편 집계구보다는 조금 큰 데도 있고 좀 변형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계구별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거를 뭐 나이대별, 그 다음에 성별도 있었나? 성별 나이대별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다 추출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곱미터당 이거는 2021년하고 2018년에 그 서울시 전역에 있는 그 생활인구 격차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난 데고 파란색은 이제 줄어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데이터는 지금 집계구라든가 건축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셋 자체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번하고 비슷하게 어떤 그 생활인구 권역이 있으면 그 권역 안에 이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2021년 기준 6월에 유동인구와 생활인구와 그 다음에 2018년 6월 기준의 생활인구의 차이를 봐서 이 코로나가 어떻게 그 생활인구의 변화를 줬는지 낮 시간대 생활인구의 변화를 줬는지 이걸 분석하자. 뭘로? SVM으로 라는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고요. 데이터는 제가 여기 다운로드 주소를 이 안에다 넣어놨어요. 이걸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대용량 파일이 지금 깃허브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드롭박스에다 올려놨으니까 저기로 다운을 받으시고 몇 개 이렇게 지금 소스 코드가 예전 기준으로 변경이 안 될 것들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시면서 바꿔주세요. 이게 지금 앞에서 설명했듯이 생활인구 데이터를 다 불러내가지고 변환하는 과정들이고 그거를 변환한 최종 모습, 이것도 각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최종 변환한 거는 지금 그 데이터 다운받아 보시면 생활인구 학습 데이터라는 txt 파일로 저장이 돼 있어요. 그 txt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 데이터 만들기 파이썬 파일에 들어있는 거고, 이거 좀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각자 다운받아 쓰시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자체는 저희가 MPL이 없네. 데이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생활인구 학습 데이터 이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용해서 보시면 데이터가 요게 지금 보이나요? 이건 확대가 안 되나? 네, TOT 레그 CD라는 게 그 생활인구 그 번역에 대한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인덱스가 괜히 들어온 거고. 요거는 이제 지목 면적 비율 저번처럼 똑같이 면적 비율이고, 네. 엄청 많네요, 인풋 값이.
인구값이 어마무지하게 많고요. 여기 이제 건물 종 다 들어갔고, 요게 이제 2018년 6월 기준에 해당 생활 권역의 이제 그 생활 인구수, 2021년 6월 기준 생활 인구수 평균이고요. 요게 이제 차이입니다. 요게 차이를 퍼센테이지로 바꿔놓은 거고, 요걸 가지고 저희가 SVM을 돌려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눈으로 보려면 데이터는 두 개만 써야 되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18년도 인구 차트고 21년도 인구 차트인데, 이게 지금 21년도가 전체적으로 조금 낮아요. 이게 100명 이상, 100명인가? 1000명, 100명 이상이네. 100명 이상의 데이터만 본 건데, 여기 지금 반투명으로 보이는 게, 안 보이죠? 반투명으로 보이는 게 지금 100명 이상인 그 섹터 수예요. 섹터 수인데 훨씬 적죠. 21년도에. 그래서 지금 생활인구 격차 이렇게 지금 차트로 지역별로 표시를 한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지금 더 많은 지역이라 파란색은 적은 지역이고, 눈으로 봐서는 딱 한 번엔 안 보이죠. 이런 지역들이 좀 많아졌고, 빨간색이. 그래서 이거를 종속하고 0일로 바꿨고요. 그리고 표시를 하면 이제 그냥 뭐 애매하게 변한 것들은 빼고요. 많이 줄은 것과 많이 늘은 것 해가지고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입력 변수 값들은 부여를 해야 돼서 주택 비중하고 업무 비중, 상가 비중, 교육기관 비중, 뭐 공원 비중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값을 다 서메이션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생활 번역이라고 했던 그 번역 안에 주택은 얼마나 있고 업무는 얼마나 있고 상가는 얼마나 있고 교육, 공원 이게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거를 평가해 보자라는 목적으로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똑같이 SVM으로 저희가 돌릴 거고 했는데 눈으로 보려니까 2000이어야 돼서 주택하고 업무만 썼습니다. 최종에는 주택하고 업무만 써서 주택하고 업무만 쓴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X축, Y축은 모르겠지만 하나는 주택 비중이고 하나는 업무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는 지역과 줄은 지역 구분이 되는데 못 나누겠죠? 눈으로 봐도 못 나누겠는데 당연히 리니어는 못 나누죠. 문망으로 나누고 서포트 벡터도 엄청 많고요. 폴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실은 뭐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우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특이하게 나눠내는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저희가 주면 옵션들을 주면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나눕니다. 나중에 보다 보면 왜 무제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나눠주고요. 그러면 이게 나눠진 게 뭐 한기적으로 나눴다 생각을 보고 저희가 저번에 디시전 트리 배울 때 매트릭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 모델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누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컴퓨터 매트릭스라는 거를 출력을 해보면 저희 그때 프리시즌이나 리콜 점수, 그다음에 애큐러시나 F1 스코어 같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F1 스코어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잘 못 맞춘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좋나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C값이 뭘로 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데이터를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을 때 저번처럼 이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런 딕셔너리를 통해서 이걸 다 해보는 거예요. C값을 0.5에서부터 10.0까지 해보고 디그리도 2.0에서 3.0까지 넣어보고 감마도 0.1에서 1.0까지 넣어보고 이거를 다 넣었을 때 다 넣어서 돌렸을 때 어떻게 될까? 그걸 통해서 값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트레이닝에 대한 애큐러시와 테스트에 대한 애큐러시가 이제 쭉 표현이 되는데 비등비등하죠. 비등비등한데 이제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냐라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사람의 취향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은 트레이닝 중에서 좀 학습률이 좋고 그 중에서도 테스트까지도 학습률이 비슷한 것을 좋아합니다. 네. 테스트가 맥스보다는 트레이닝과 테스트가 좀 비슷한 학습률을 가진 거를 좀 더 선호하긴 해요. 그래야지 저는 예측력이 좀 좋은 모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에요. 그리고 또 열어보고 나면 좀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차원을 2차원으로 전달하고 눈으로 보려고 해서 그런 거고 데이터 전체를 다 넣게 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데이터를 다섯 개만 줬거든요. 아까 주택, 업무 이렇게 해서 5개 차원을 줘서 실은 앞에서 봤던 것보다는 매트릭이 훨씬 좋아지긴 했잖아요. 변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5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뭐 100차원, 200차원 전달하게 되면은 하이퍼플레인이 훨씬 더 잘 나누기도 합니다. 굳이 커널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더 잘 나눌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이 정도면은 모델이 뭐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해요. 5개 변수로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 뭐 72%, 72.7% 아니면은 뭐 사람마다 좀 선호도는 다르지만 뭐 76%, 71%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VM은 많이 안 쓰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라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제 어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뭐 차원을 변경하거나 그래서 커널 함수를 쓴다거나 커널 트릭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뭐 아까처럼 이렇게 뭐 에러를 줘가지고 어떤 공식을 바꾼다거나 또는 우리가 뭐 최적화를 찾기 위해서 미니마이즈 문제 같은 걸 풀 때 여기서 나왔던 샘플들이 조금 도움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경험해 보면 나중에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SVM이 언제였더라? 그 디텍팅 알고리즘 중에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디텍팅 알고리즘 중에 욜로 1인가? 아, 그 전 버전인가? 그 디텍팅 알고리즘에서 SVM을 썼었어요. 그래서 물체를 찾아내는 검출하는 알고리즘에서 SVM을 한 번 썼었고 그게 한 번 쏟다가 됐었고요. 그 다음 버전에서는 다른 걸 썼습니다. 네, 다른 걸 썼었는데 그 정도로 어쨌든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올려와서 무언가에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비주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많이 넣어드렸으니까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